숫자 의학을 지배하다. 이어서 이 내용 속에서 증상에 대한 교재라. 증상에 대한 교재. 환자와 의사들은 오리네이스 사용이 금지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지만 FDA는 한 번도 오리네이스의 전면 금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그랬군요. 왜 그랬나요? 특히 오리네이스는 FDA에 규제하기 까다로웠다. 오리네이스가 1970년 이중으로 승인된 특수한 약에 속했기 때문이다. 오리네이스에 대한 첫 신약 허가 신청은 1957년에 승인됐을 때, 이때는 1962년 원래 FDA 승인에 필요했던 안전성 증명에 대해서 효능 증명까지 요구한 기프부 해리스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다.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 오리네이스는 3,000여 종의 다른 약과 함께 미국 아카데미 연구위원회에서 DESI라고 불리는 사후 효능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래 되었네. 어떻든 FDA는 의사의 약의 사용을 어떻게 규제할지를 더 명확한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프와 해리스 수정 조항이 통과된 뒤에 치료 적극적인 FDA의 권한 보면 애매한 상황이었다. FDA는 의료 행위 지시를 피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택했다. 어떤 환자 집단이 치료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시기였다. 이를 위해서 FDA는 ADA와 AMA와 같은 의사단체에 신중하게 동맹군을 모집했다. ADA는 그의 이후를 제시된 증거로는 현재 수용되고 있는 당뇨병 치료법의 포기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10월 하순부에는 FDA는 AMA와 ADA 모든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요구에 저 이상을 사유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런데요. 혈당과 제라별 구착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임으로써 논쟁을 해소하고자 했고, 공청회 공지에서 FDA는 새로운 라벨 기준을 내놓았는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부담이드 처방 대상을 증상 있는 환자로 제한할까? 미드를 처방하는 식이요법이나 인슐린요법이 실패한 다음에만 할까? 신장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의사와 소비자에게 알리는 특별 주의사항 단락을 넣을 것. 처방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일부 의사들이 UGDP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선을 보냈지만 대다수는 FDA 비판했다. 많은 의사들은 FDA의 결정이 자신들의 의료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내과 의사는 FDA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구착을 하든 안 하든 양심적이고 신중한 이유로 할 때까지 선택 환자에게 약제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975년경에 밝혀진 대로 그의 연구 발표의 직후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판매량이 다소 저침했지만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처방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네요. 1970년대 의료과실 소송은 전혀 없이 경우로 늘어나며 개그들에게 엄연한 현실이 되어졌다. 소송. CCD에서 가장 일어난 변호사였던 닐 제임스 UGDP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 3년 전에 뉴 잉글랜드 저널에서 언급했듯이 의약품 사용 설명서는 의사들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의료 표준으로 점차 사용되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 마취제를 라벨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만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 치과 의사에게 사용 설명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의료과실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국적으로 사용 설명서와 관련된 의료과실 소송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가벼운 당뇨병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리네이스 처방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다른 약제의 경우보다도 훨씬 복잡해졌다. 오리네이스의 처방은 오리네이스를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일정 부분 기대고 있었다.
FDA에서 제안한 사용 설명서의 주의 단락은 어린애에서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린애이스를 처방한 의사는 특히 소성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가 있었다. 한 내과 의사는 1975년 공청회에 제출한 서면 의견에 이렇게 적었다. 이 규제가 통과되면 틀림없이 새 의료과실 소송이 쏟아질 겁니다. 경구약제를 복용하던 당뇨 환자가 CVA 뇌혈관 사고나 뇌졸중이나 또 MI 심근경색을 겪을 때마다 환자의 변호사는 환자가 약물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짐작컨대 대부분 피고가 승소할 테지만 소송에서 오는 스트레스, 소송에 드는 비용, 법정에서 변호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FDA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 의료과실 담당 변호사에게 서류를 몇 통 받았다. 엘리베마주의 어느 변호사가 보낸 편지에서 발췌한 아래의 인용문은 대표적이다. 저는 어린애이스 약제를 투약받은 뒤 사망자의 망대의 유산을 대리 관리합니다. 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약제가 사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전부 수집하고 싶습니다. 어린애이스와 관련해서 부서가 갖고 있는 정보를 무엇이든 제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례 중에서 재판이 회부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불분명하지만 의료과실에 대한 우리의 분명히 실질적인 근거가 있었다. 이런 요청에 대해서 FDA는 비밀보장계약 때문에 어린애이스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대중에 공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사용설명서뿐이라고 응답을 했다. 그러나 FDA의 근거에 의사들이 보인 격렬한 반응은 선전의 의료과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보면은 약제가 안전하다거나 위험하다고 라벨을 붙일 때 필요한 지식과 치료 행위가 효과적인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때 필요한 지식 사이에 중대한 간극이 있다는 점을 놓치게 된다. 권고 내용만 봐도 규제기관이 실제 당뇨병 치료의 논리를 모른다는 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은 특히 어린애이스를 식이요법과 인슐린 치료법 모두 실시한 뒤에만 사용을 고려할 3차 약제로 간주해야 한다는 FDA의 의견에 특히 반발했다. 한 의사가 지적한 대로 어린애에서는 1차 약제로 쓸 때에야 비로소 진가를 발휘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주사를 쓰는 인슐린 치료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이다. 마이애미주의 한 의사는 이렇게 썼다. 식이요법만으로 가벼운 성인기 발병 당뇨병을 앓고 있는 당뇨병 환자를 치료해봐야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렇게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사용을 중단한다면 몇몇 당뇨병 문제를 예방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당뇨병 환자는 화학적 당뇨병에 걸린 뒤에 당뇨병 환자가 됩니다. 화학적인 당뇨병 현성 당뇨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시도해 봄직합니다. 공청회에 출석한 UGDP 연구자들은 그런 예방 관련 주장을 비웃었다. 폴라비에츠는 무증상 고혈당을 인슐린이나 경구약제로 치료하는 것이 성인기 발병 당뇨병을 앓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시키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사들 사이에 소위 미심적인 분위기가 있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사들이 강박 충동에 사로잡힌다고 비판했다. CCD와 여타 사람들이 효과적인 예방약을 누릴 수 있는 대중관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면 UGDP 연구자들은 미혹에 빠진 의사 집단이 잘 모르는 대중을 심각한 위험에 몰아넣는 셈이라며 반박했다. 양측은 모두 자신만의 치료 합리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소비자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자임했다. 그러나 그 대변의 대상은 신분 때문에 모호했다. 소비자 대변하기. 몇몇 역사학자와 사회학자는 UGDP의 시험을 둘러싼 과학 논쟁을 공략 사례를 서술했다. 논쟁 참여자들이 제각각 자신의 객관성을 대변자로 내세우면서 반대편은 사리사욕의 이데올리기에 사로잡혔다고 조롱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는 비난이 가장 또렷이 제기된 대상은 제약산업이었을 것이다. 제약산업.
다른 비편자들은 납세자의 세금이 상당 액수 지출된 경우라면 NIH와 FDA 같은 연방 정부기관이 언제나 이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했다. 스스로 환자 소비자에게 충실한 대변인으로 자리매김하려던 이해 당사자들은 약제의 소비가 지닌 독특한 성격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 그렇지. 모든 의사가 소비자 운동 의료 행위에 대한 영향력 훼손으로 보여지지는 않았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녹아있는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널리 퍼져 있었지만은 1970년대 초에는 이에 대해서 급진 소비자 운동이 혁신적 정치 변화의 원동력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자, FDA의 노력이 의료 행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본 CCD의 의사들과 달리 퍼블릭 시티즌 같은 급진 소비자 단체는 FDA가 증상이 없는 환자의 치료 문제에 뒷걸음치면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다. 1975년 10월 20일, 11월 12일 사이에는 FDA는 우려하는 환자들에게서 200통 넘게 편지를 받았다. 이런 사람들과 금전적인 물질적으로 퍼블릭 시티즌을 지원하는 수천 명은 울프의 입장에 소비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다른 소비자들 상당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울프의 보호주의가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온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집단이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자가 소비자로서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에서 소비자 운동은 진정한 불뿌리 운동일까? 아니면 시장이 의사와 환자가 속한 성스러운 영역에 침범하는 것일까? 톨부타미드 논쟁에 참여하는 이런 치료제와 진단 범죄의 규정의 위험이 수행해온 다양한 역할과 타협하는 일이기도 했다. 자, 이런 편지에서 친애하는 기하 제법 많은 친구들의 당뇨병을 앓고 있고 경구약제와 식이요법으로 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인슐린을 필요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아요. 당신이 시장에서 경구약제를 퇴출시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부여합니다. 장기 부작용의 위험은 인슐린 투약이 가져올 심리적인 물리적인 충격과 비교할 때 사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디 모든 요소를 고려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이 약제의 판매를 중단하지 말아 주세요.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안녕히 계십시오. 언급된 약제 모두 1나이112 사이의 제품임을 감안할 때 이 편지들은 1나이112 영업이나 홍보 부서에서 보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했네요. 결론. 어떤 논리가 소비자에 대해서 적절한 보호를 대변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짐에 따라서 1975년 공청회는 교착 상태로 종료했고 법정 소송 절차도 마찬가지로 전개가 되어졌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연구들의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치료를 통해서 위험을 줄인다는 논리를 뒤집을 것 같은 임상시험 증거가 임상시험 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되지도 않았고 연구 결과로 논박하며 기존 견해를 지지한 다른 시험도 없었는데도 왜 논리를 실제로 뒤집지 못했는지를 보았다.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1970년대에 나타나던 의료계 및 정부의 권위에 대한 광범위한 도전과 변화 또한 보여준다. 약은 소비자를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역량,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미국 의료 전문직의 능력, 소비자로서 시민의 의지가 만드는 중요한 교차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오리네이스와 같은 약제는 의료 권력의 형태의 변화를 둘러싼 갈등을 뚜렷이 드러낼 수가 있다. 1970년대 오리네이스가 겪은 시련은 임상의와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약과 질병 모두에 대한 마케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뒤에는 위험 상태와 약제를 통한 위험의 예방을 번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네요.